안녕하세요. 미국주식론 대학이 미준입니다. 3월 26일 오늘의 미국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제도 여러분들께서 남겨주신 소중한 댓글을 하나하나 읽다가요. 예전 생각이 잠깐 났습니다. 스무스 진이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께서 남겨주신 댓글인데요. 예전에는 일일이 손수 자막 다셔서 하시느라 번거로우셨을 텐데 AI가 이제 더빙도 해주고 덜 번거로우셔서 다행입니다. 이렇게 실생활에서도 더 AI를 접하니 인공지능 수혜주에 대해서 더 확신이 드네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라고 소중한 댓글을 스무스진이라는 구독자분께서 남겨주셨습니다. 이 댓글을 읽으면서 아주 옛날 생각이 났는데요. 저는 92학번입니다. 그리고 다른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대학교 1학년, 2학년을 공부를 하고 나서요. 3학년에 진학하기 전에 군대를 갔죠. 저는 공군이었기 때문에 30개월을 복무를 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1996년에 복학을 합니다. 복학을 했더니요. 굉장히 커다란 변화가 학교에 찾아왔더라고요. 군대를 가기 전까지는 이제 교수님이 숙제를 내주시면 그 과제를 보통 이제 손으로 보고서를 썼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손으로 보고서를 안 쓰고 이제 워드 작업을 하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뭐 타자 같은 거를 쳐본 적이 없어서 너무나 당황스러웠고요. 다행히 이제 저는 복학생이었고 복학생들은 자기보다 이제 3년 정도 어린 후배들하고 수업을 같이 듣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후배들 점심 사주면서 착한 여학생들 있죠. 그래서 그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과제를 제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가 1996년이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때 워드 프로세스를 사용해서 보고서를 쓰면서 제가 마이크로소프트에 투자를 했다면 단 3년, 4년 만에 아마 한 7배, 8배 정도 수입을 얻었을 겁니다. 그때 생각을 하면서 최근에 이제 우리가 AI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비슷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AI 혁명이 불편하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저처럼 굉장히 적극적으로 AI를 활용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중요한 거는요. 지금이 적어도 2000년은 아닐 거다. 아마도 1996년 제가 제대하고 나서 학교에 와서 굉장히 좀 당황을 했었던 그 당시에 워드 프로세스를 처음 쓰던 그 시기가 지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도 소중한 댓글 남겨주신 스무스진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또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댓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레이스 포 유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께서 남겨주셨고요. 안녕하세요. 혹시 올인원 멤버십에 올려주시는 미준 탑픽 200일 이동 평균선, 50일 이동 평균선 대비 주가 수준표를 어떻게 읽고 이해하는 건지 다시 한번 언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요, 오늘 방송에서 제가 상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독자분들과 함께 시작하는 3월 26일 오늘의 빅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미국 증시 시황부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S&P 500 맵을 보시면요. 어제도 다행히 녹색이 빨간색을 압도하는 긍정적인 신호가 보입니다. 섹터별로는 조금 성적이 갈렸는데요. 예를 들어서 컨슈머 디펜시브, 필수 소비재, 그리고 밑에 내려가면 헬스케어, 부동산, 유틸리티 이렇게 우리가 흔히 방어주라고 부르는 섹터는 마이너스를 많이 보였고요. 대신에 우리가 애정하는 테크 주식이라든지 금융주는 굉장히 긍정적인 추세가 발견이 됩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부분은요. 우리가 애정하는 반도체가 굉장히 좋지가 않은데요. 브로드컴이 연일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고요. 엔비디아도 어제는 0.59% 하락했습니다. 자, 이렇게 반도체 혼자 좋지 않은 추세를 보이는 이유는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 관련해서도 관세를 나중에 부과하겠다 이런 언급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알리바바의 회장이요. AI에 버블이 꼈다 이런 좋지 않은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AI 관련 주식에 대한 불안감이 올라가면서 전반적으로 테크주들이 좋았지만 반도체 주식은 많이 하락했다라고 정리가 가능합니다. 3대 지수 움직임을 보시면 다우존스가 0.0098이니까 횡보를 했고요. S&P 500은 플러스 0.16% 마감됐습니다.
반면 테크주들이 모여있는 나스닥이 0.46% 올라가면서 가장 좋았고요. 최근에 테크주랑 연결돼 있는 비트코인 역시도 1.15% 상승하면서 8만 8천을 넘겼습니다. 어제 이렇게 미국 증시가 3일 연속 상승 추세를 지켜내면서 다양한 투자 지표들이 향상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가장 먼저 시장의 폭을 보시면요. 드디어 40을 넘어섰습니다. 어제 이제 38.96이었는데요. 드디어 40.15를 찍으면서 전체 S&P 500을 이루는 500대 기업 중에 이제 40% 이상이 상승 추세로 접어들었다. 긍정적인 신호가 발견이 되는 거죠. 자, 다음으로 공포지수를 봐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제 200일 이평선과 공포지수가 만났습니다. 17.48 그리고 17.28이잖아요. 드디어 한 단계만 더 떨어지면 공포지수가 200일 이하로 떨어지는 긍정적인 매수 신호가 발생됩니다. 다음으로는 Fear and Greed 인덱스인데요. 어제 28이었잖아요. 그래서 한 단계 더 올라갔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시장에는 공포감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타임라인을 보시면 한때는 11까지 떨어졌었네요. 11까지 떨어졌었던 시장의 공포지수, 탐욕지수가 이제 11에서 15, 20, 24 이렇게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결국은 30 근처까지 향상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초이스 스탁에서 제공하는 마켓 스코어도 마찬가지죠. 어제 44였는데 46까지 두 단계 올라가면서 이제는 시장의 센티먼트가 정상적으로 복귀했다. 이러한 신호를 우리에게 안겨주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미주온 탑픽의 성적입니다. 어제는 3대 지수 모두 상승했지만 제가 미리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AI 수혜주들은 그렇게 분위기가 좋지 않았잖아요. 따라서 상승한 종목보다는 떨어진 종목이 조금 더 많았습니다. 테슬라가 어제 3.50% 올라가면서 가장 좋았고요. 두 번째로 스트래티지가 1.81% 상승했습니다. 세 번째 알파벳이 플러스 1.72, 비트코인이 1.1% 상승했고요. 메타 플랫폼이 1.1% 플러스, 아마존이 플러스 1.1, 마지막으로 넥스트래커가 0.02% 플러스를 기록했습니다. 나머지 종목은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마감이 됐는데요. TSMC가 마이너스 0.14, 팔란티어 마이너스 0.26, B2 마이너스 0.34, 탈렌 에너지 마이너스 0.56, 엔비디아 마이너스 0.59, 우버 마이너스 1.18, 브로드컴 마이너스 1.56, 빌스트라 마이너스 2.32, 셀레스티카 마이너스 2.61, 크레도 마이너스 2.67, 마지막으로 이노데이터가 3.84% 떨어지면서 가장 커다란 변동성을 어제 역시도 보여줬습니다. 자, 지금 선물 시장의 느낌을 보시면 대부분이 빨간색을 보이고 있잖아요. 따라서 3일 연속 상승했기 때문에 오늘은 잠깐 쉬어가는 모습을 아직까지는 선물 시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락세가 크지만 않으면 되죠. 따라서 지그재그 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이런 저점이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를 보이면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이렇게 마무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가장 중요한 기사를 가장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함께 살펴볼 기사는 HSBC라는 은행에서 발표한 미국 증시에 대한 전망인데요. 앞으로 미국 주식이 더 많은 고통을 받을 것이다. 따라서 상승보다는 하락 추세가 더 많을 것이다 라고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사에서 HSBC가 왜 이렇게 부정적인 전망을 제시하는지,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데요.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HSBC의 주장에 반대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상세하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HSBC는요. 경제를 둘러싼 높은 수준의 불확실성이 미국 자산, 미국 주식에 대한 압박을 앞으로도 지속시킬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들어봐야겠죠.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4월 2일자로 시행하기로 한 관세의 수준, 그리고 어떤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에 부과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가정 그리고 기업에 신뢰 충격을 일으켰다라고 HSBC가 얘기했습니다. 어제 소비자 신뢰 지수라는 게 발표가 됐잖아요. Consumer Confidence Index인데 거기에 따르면요. 소비자 심리가 약화되고 있고요. 물가 기대치는 급등하고 있고 또한 노동시장에 대한 소비자 기대치가 악화되었다라는 언급이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어제 발표된 또 하나의 지표에 따라도 지금 주식시장의 분위기는 굉장히 험악해졌다. 이렇게 지금 HSBC가 얘기하는 거죠. 4월 2일 마감 기한에 대한 불확실성도 매우 높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4월 2일 이후에 이러한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준의 불확실성이 완전히 사라질 가능성에 대한 것이다. 우리가 볼 때 그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생각한다. HSBC의 수석 전략가 맥스 캐트너의 의견입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4월 2일 날 발표될 상호 관세 때문에 증시가 많이 흔들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4월 2일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자, 이 전략가가 보기에는요, 그 이후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트럼프 관세 때문에 고생을 할 것이다. 그러면서 미국 증시가 상승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연출될 것이다. 이러한 전망으로 이해가 가능합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 미국 자산이 단기적으로는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라고 계속 생각하고 있다. 캐트너가 덧붙였습니다. 자, 미국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는 가운데 유럽 증시는요, S&P 500 지수에 비해 사상 최대 분기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1991년 이후 최고의 기록이다. 유로스톡스 50 지수는 2025년 1분기 현재까지 미국 종합지수 S&P 500보다 무려 15.5%포인트 높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볼 때는요, 이것도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왜냐면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문제 때문에 미국 증시가 떨어지고 있는데 오히려 중국 증시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캐나다도 그렇고 다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게 가만히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됩니다. 왜냐면 관세 문제가 불거진다면 결국은 글로벌 경제가 다 떨어져야죠. 그러면 증시가 동반 하락한 것이 맞는데 오히려 다른 나라의 주가는 올라가고 미국 증시만 하락했잖아요. 따라서 그 얘기는 뭐냐면 조만간 이러한 관세 문제는 해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반적인 글로벌 투자자들의 입장이다. 이러한 식으로 이해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최근에 유로 증시 그리고 중국 증시가 올라가는 이유는요, 결국 관세 문제는 해결될 건데 그동안 증시가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반등하는 중이다. 이러한 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제가 HSBC의 의견에 왜 반대하는지 여기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여러분들께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사에서 HSBC는 크게 두 가지의 논리로 미국 증시에 더 많은 고통이 찾아올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 모두 동의하지 않습니다. 자, 첫 번째로 HSBC가 언급한 신뢰 충격이 있는데요. 이거는 3월 25일 화요일 날 발표된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 지수를 언급하는 겁니다. 어제 발표된 미국 소비자 신뢰 지수가 2021년 초 이후에 최저치로 다시 한번 급락했기 때문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소비자 신뢰 지수 같은 센티먼트 지표는요, 역발상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믿고 있고요.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퍼런스 보드가 발표하는 소비자 신뢰 지수에는요, 향후 1년 동안 미국 증시에 대한 상승 전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지수가요, 아래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단 2개월 만에 57.2에서 37.4로 무려 16.8포인트나 급락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급락은요, 40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번 주 발표된 컨퍼런스 보드의 1년 미국 증시 상승 전망은 트럼프 1기에 발생했던 중국과의 무역 전쟁 당시, 그리고 2020년 코비드-19 팬데믹 기간보다도 더 많이 하락했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 나와 있죠. 16.8 떨어졌는데 그만큼 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죠. 자, 여기 급락한 적이 한 번 있죠. 이건 뭐냐면 2020년에 코비드 바이러스 때문에 팬데믹이 발표됐을 때 그때 엄청난 공포감이 엄습을 했잖아요. 그때보다 오히려 더 센티먼트가 좋지 않다. 그리고 트럼프 1기 때도 중국과의 관세 전쟁 때문에 굉장히 심리가 좋지 않았는데요. 그때도 지금보다 많이 떨어지진 않았다는 거죠. 자, 다시 얘기하면요, 역사상 이렇게까지 투자자들의 센티먼트가 무너진 적이 없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점은요, 과연 지금부터는 미국 증시는 어떻게 될까? 자, 이거는 정확한 질문 아니죠. 정확하게 질문하자면 과연 미국 증시는 어떻게 될 확률이 높을까?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미국 증시는 이렇게 될 확률이 높다 저는 생각하는데요. 1987년부터 지금까지 컨퍼런스 보드의 1년 미국 증시 상승 전망이요, 단 2개월 만에 10% 이상 급락한 이후에 미국 증시의 움직임을 분석해 보면요, 3개월 이후 상승 확률은 무려 67%고요. 상승률의 중간치는 5.8%였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죠. 향후 1년 동안 미국 증시의 상승 전망이 2개월 만에 10.2 이상 떨어진 경우에는요, 그리고 나서 3개월 이후에 주가가 올라가 있을 확률이 67%고요. 중간치 상승률은 무려 5.8%입니다.
그리고 이제 5.8%는요, 미국 증시 1년 상승 기대에 대한 센티먼트가 더 좋았던 모든 기간을 통틀어서 최고의 3개월 상승률이다. 자, 이만큼 올라간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죠. 5.8%가 가장 높은 상승률이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뿐만이 아닌데요. 또한 6개월 이후에 미국 증시가 상승해 있을 확률은 무려 78%입니다. 여기 나와 있죠. 그리고 상승률의 중간치는 9.4%거든요. 그리고 9.4% 역시 상대적으로 센티먼트가 더 좋았던 모든 기간을 초과 달성하고 있죠. 자, 따라서 이렇게 1년 기대치가, 1년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치가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면요, 그 이후에 3개월 이후, 6개월 이후 역사적으로 봤을 때 주식시장의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을 확률이 높다. 우리는 다시 한번 역사가 반복될 것이다. 이렇게 믿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HSBC가 미국 증시의 하락을 예상하는 두 번째 논리는요, 트럼프 관세의 지속성입니다. 4월 2일 이후에도 트럼프 관세 정책으로 인한 높은 수준의 불확실성이 완전히 사라질 가능성이 매우 낮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저 역시도 개인적으로 이러한 주장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몇 년 동안 트럼프 관세라는 단어는요, 우리 투자자들을 계속 괴롭힐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은 처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자, 트럼프의 첫 번째 부임 기간에 두 번째 해였던 2018년 한 해 동안요, 트럼프 대통령은 1월달, 3월달, 4월달, 7월달, 8월달, 9월달 이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중국 관세에 대한 악재를 주식시장에 선물했습니다. 정말 증시가 오를만 하면 악재가 생기고 오를만 하면 악재가 생기고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미국 시장을 괴롭혔던 것이 부임 첫 번째 기간의 트럼프 대통령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기간 동안 미국 증시는 계속해서 하락했을까?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자, 아래 그림 중에 세 번째 그래프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2018년 당시 미국 증시는요, 중국 관세 시행 초기였던 1월 달에 이미 12%의 조정을 받은 이후에 9월 말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회색 선으로 표시된 것이 바로 2018년 미국 증시의 움직임입니다. 자, 그런데 1월부터 2월까지 무려 12%나 조정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나서 9월 말까지 미국 증시는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것을 직접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물론 2018년에는요, 10월 이후 연말까지 미국 증시가 다시 한번 12% 이상의 조정을 받았습니다. 자, 이 구간이죠. 자, 여기 보시면 9월 말부터 12월까지 끊임없이 떨어집니다. 자, 이때 역시도 12% 이상 급격한 하락을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요, 두 번째 조정은 트럼프 관세가 아니라 연준이 문제였거든요. 미국의 10년 국채 수익률이 2018년 하반기에 201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 즉 3% 이상까지 급등하면서 시장 하락에 커다란 원인을 제공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2018년 연준의 금리 인상을 배제하고 관세의 영향만 다시 한번 측정을 하면요, 당시 미국 증시의 주가는 미래의 수많은 악재를 1월 달에 이미 선반영했다라고 평가가 가능합니다. 끊임없이 관세에 대한 배드뉴스, 굉장히 악재가 겹쳤는데 그 기간에도 9월 말까지 미국 증시는 계속해서 상승했잖아요. 자, 이렇게 주식시장은요, 미래의 호재 그리고 악재를 선반영하기 때문에 주식 투자가 쉽지 않은 겁니다. 자, 이번에도 미국 증시는 10% 이상의 조정을 이미 받았습니다. 물론 이번 조정이 2018년의 경우처럼 향후의 불확실성과 악재를 모두 선반영한 것인지는 누구도 장담하기는 어렵죠. 자, 하지만 동시에 트럼프 관세의 불확실성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앞으로 미국 증시가 상승하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논리 역시도 성립될 수는 없다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자, 역사는 이번에도 반복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과거의 증시가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살펴보면서 조금 더 확률 높은 방향으로 베팅할 필요가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미준 멤버분께서 요청하신 이동평균선 활용법을 제가 나름대로 좀 깔끔하게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릴까 합니다. 어제 방송에서는요, 미준 탑픽의 주가 수준이 10일, 50일, 200일 이동평균선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에 와 있는지 여기에 대한 컨텐츠를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오늘 방송에서는요, 이러한 이동평균선을 함께 사용하면 어떠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투자자 관점에서 한번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자,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동평균선을 함께 사용해서 매매를 진행하게 되면 조금이라도 성공 확률이 높은 매매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내가 주식을 사기만 하면 주가가 떨어지고 내가 주식을 팔기만 하면 주가가 올라간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께서는요, 앞으로는 이동평균선의 투자 신호, 매매 신호를 좀 참고하시면 투자 확률이 조금 더 올라간다, 확률상 조금 더 성공 확률이 높아진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100% 맞아 떨어진다는 말은 아니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자, 첫 번째로 이동평균선의 역할을 좀 알아보면요, 투자자 본인의 매매 성향에 맞추어서 사용하면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투자자에 따라서 매매를 얼마나 자주 하는지, 빈번하게 진행하는지, 이게 굉장히 다르거든요. 어떤 분들은 매주 한두 번씩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한 달에 한두 번, 어떤 분들은 분기별로 한두 번, 어떤 분들은 1년에 많아야 한 두 번, 세 번 주식을 사거나 파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따라서 투자자 본인이 얼마나 자주 리밸런싱을 하느냐에 따라서 각각 다른 이동평균선을 보시면 된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10일 이동평균선인데요. 10일은 매우 단기적인 추세를 보여주고요, 주가의 빠른 변동을 반영합니다. 자, 이 얘기는요, 최근처럼 조정이 나타났을 때 어떤 주식이, 내가 가지고 있는 토픽 중에 어떤 주식이 가장 빠르게 반등하는지 이 종목을 찾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는 50일 이동평균선인데요. 중기적인 추세를 반영합니다. 주가의 변동성이 극심할 때 지지선 그리고 저항선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이 가능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기적인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할 때 각 종목의 투자 비중을 확대하거나 축소할 때 50일 이동평균선을 많이 참고하는 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200일 이동평균선인데요. 200일 이동평균선은 장기적인 추세를 보여줍니다. 그 얘기는요, 시장의 커다란 흐름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 따라서 지금 현재 미국 시장이 상승장인지 아니면 하락장인지 이거를 살펴볼 때 유용하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 미준 올인원 멤버분들께서는 알고 계실 텐데요. 저는 매매를 굉장히 자주 하는 편입니다. 리밸런싱을 자주 하거든요. 근데 한 2, 3주 동안 굉장히 뜸했죠. 여러분들께 매매 현황을 거의 전달을 해드리지 않았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200일 이동 평균선이 굉장히 좋지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미준 탑픽 중에 대부분이요, 200일 이동 평균선 아래까지 하락을 했었거든요. 따라서 추가 하락에 대한 위험이 높았기 때문에 잠시 관망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로 그러면 이렇게 세 가지의 선을 어떻게 함께 사용하는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자, 일단은요, 세 가지의 이동평균선, 단기, 중기, 장기 이렇게 있다 그랬잖아요. 이 세 가지가 모두 동반 상승하면 강세 신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고요. 세 가지 선이 모두 기울기가 하락하고 있으면 약세 신호로 보시면 됩니다. 상승할 때 사고 떨어질 때 팔아야 된다, 이런 말씀은 많이 드렸죠. 그리고 이동평균선의 배열 순서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단기선이 가장 위에 있고 중기선이 두 번째, 그리고 장기선이 가장 아래에 있으면요, 굉장히 좋은 신호입니다. 이럴 때는 주식을 계속해서 매수할 필요가 있죠. 자, 그리고 반대로 이동평균선이 역배열되어 있다면 이 얘기는요, 모멘텀이 굉장히 좋지 않다. 따라서 조심할 필요가 있다. 약간은 좀 보수적으로, 따라서 현금의 비중을 늘린다거나 현금을 가지고 있는데 사는 시기를 조금 뒤로 미룰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골든 크로스 그리고 데드 크로스입니다. 데스 크로스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자, 첫 번째로 골든 크로스는요, 10일 이평선이 50일 이평선을 상향 돌파하거나 아니면 50일 이평선이 200일 이평선을 상향 돌파하는 경우인데요. 이럴 때는 매수 신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반대로 단기선이 중기선을 뚫고 내려가거나 아니면 중기선이 장기선을 뚫고 내려가면요, 강력한 매도 신호로 해석이 가능하다. 자, 따라서 이렇게 골든 크로스가 발생하면 주식을 사고 데드 크로스가 발생하면 주식을 팔게 되면요, 내가 사면 주식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주식이 오르는 경향을 조금 탈피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지지선, 저항선의 역할도 하는데요. 각 이동평균선은 보통 주가의 지지선 혹은 저항선 역할도 합니다. 특히 200일 이동평균선은요, 일반적으로 가장 강력한 지지선 그리고 저항선 역할을 하거든요. 50일 이동평균선은 중간 강도의 지지, 저항선 역할을 하고요. 10일 이동평균선은 약한 지지 혹은 저항선 역할로 작용할 수 있다. 자, 따라서 여러분들 주식을 팔거나 아니면 매수하실 때요, 매매의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동평균선을 조금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좋게 보는 주식이 계속해서 떨어져요. 근데 이 주식이 50일 이평선이나 아니면 200일 이평선 근처까지 갔을 때는요, 매수 신호를 조금 더 기다릴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냥 주가가 떨어졌으니까 사지 말고요. 과연 이 주식의 주가가 50일 이평선 혹은 200일 이평선에서 이 지지를 받고 반등하는가, 반등을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매수하는 것이 조금 안전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만약에 이렇게 중요한 이동평균선에서 지지를 받지 못하고요, 하향 돌파하게 되면 오히려 모멘텀이 한 번 더 꺾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위험성이 강화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동평균선이 밀집되어 있는 구간, 그 얘기는요, 여러 가지 이평선이 만나는 구간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되면 더욱 강력한 지지선 혹은 저항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만나는 지점이 있으면 참고할 필요가 있다, 조금 더 우리가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라고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데요. 이동평균선은 어디까지나 후행성 지표입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지표가 아니라는 거죠. 과거의 주가 흐름을 선으로 연결한 게 이동평균선이잖아요. 따라서 이동평균선만 믿고 투자를 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기술적 지표라든지 투자자 센티먼트와 함께 사용해야 적중 확률이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동평균선의 신뢰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는데요. 지금은 추세가 굉장히 빨리 바뀔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부적으로 엄청난 호재, 악재가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을 하잖아요. 따라서 추세가 계속해서 진행되기 위해서는 외부적인 카탈리스트가 적어야 되는데, 지금 상황처럼 카탈리스트가 많게 되면 아무래도 기술적인 분석을 좀 신뢰를 많이 할 수 없다, 이 부분을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앞에서 우리는 이동평균선을 활용한 매매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때마침 굉장히 좋은 복수 기회가 발생했습니다. 기사의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5일 연속으로 테슬라의 주가가 올라가면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저항선에 도착을 했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읽어보시죠. 테슬라 주가가 화요일에 유럽의 2월 판매 데이터가 실망스러웠음에도 불구하고 5일 연속으로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요일 아침에 유럽 자동차 제조업체 협회는요, 2월 판매 수치를 발표했는데요. 테슬라는 유럽에서 16,888대의 차량을 판매했고요. 이는 전년 대비 40%나 감소한 수치입니다. 다행히 이는 1월 달에 45% 감소한 거에 비하면 소폭으로 개선된 수치긴 하고요. 올해 첫 번째 2달 동안, 따라서 1월, 2월을 합쳐서 보면요, 테슬라는 유럽에서 약 27,000대의 차량을 판매했는데요. 이는 전년 대비 43%나 감소한 수치입니다. 자, 거기에 이렇게 마이너스 43%라는 수치를 굉장히 우울하게 만드는 그런 소식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유럽 지역의 전체 전기차 판매량은요, 오히려 작년 대비 31% 성장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유럽에서 전기차가 굉장히 좋은 추세로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테슬라 혼자 43%나 작년 대비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 자, 따라서 지금 현재 테슬라의 펀더멘탈은 완전히 무너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예전부터요, 우리가 특정 주식을 발굴하고 투자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크게 3가지를 가지고 이 기업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누누이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요, 성장 스토리입니다. 우리는 성장주에 투자하잖아요. 따라서 하나의 기업이 가지고 있는 성장 스토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과연 얼마나 커다란, 잠재력이 커다란 시장에 진출해 있으며 이 시장의 침투율은 얼마나 낮은가, 그리고 이렇게 침투율이 낮은 시장에서 얼마나 커다란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는가, 그리고 혁신의 모습은 어떤 것들이 있고 과거에 어떠한 혁신을 거듭해 왔으며 그리고 경영진의 능력은 어떤가, 이러한 성장 스토리를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기업이 보여주는 펀더멘탈입니다. 이 부분은 가장 쉽죠. 왜냐하면 펀더멘탈은 수치적으로 분석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주식이 가지고 있는 힘, 즉 모멘텀을 봐야 된다. 이렇게 3가지를 고려했을 때요, 3가지가 모두 원활한 모습을 보이면 주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요, 한 가지가 빠졌죠. 왜냐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성장의 스토리는 너무나 멋있습니다. 향후에 다가올 미래에는요, 자율주행, 로보택시,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의 시대가 점점 더 임박해 오는데요. 이런 시대가 오면 테슬라의 존재감은 굉장히 멋질 것이다. 이 부분은 우리가 모두 인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펀더멘탈이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적어도 모멘텀이 유지가 돼야 테슬라 주식을 들고 있을 이유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따라서 지금 현재로서는요, 펀더멘탈이 무너진 상태에서 모멘텀의 중요성이 훨씬 더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최근에 주식 거래는 매우 활발했다. 주가는 금요일에 5.3% 상승한 이후 월요일에 11.9%나 급등했습니다. 월요일은 대통령 선거 다음 날인 11월 6일에 거의 15% 상승한 이후 가장 좋은 날이었다. 그만큼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반등을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러한 최근의 반등은요, 12월 중순에 490달러에 육박했던 주가가 하락하는 것을 지켜보던 투자자들에게는 어느 정도 안도감을 주었는데요. 선거 후의 흥분으로 인해서 투자자들이 CEO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 대통령의 밀접한 관계에 집중하면서 주가는 약 5주 만에 90% 이상 상승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최근에 투자자들은요, 이러한 관계가 테슬라의 브랜드에 해를 끼치고 투자자의 마음을 돌리게 할까 걱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희소식 하나가 있습니다. 카나코드라는 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애널리스트 조지 지아나리카스가 나오는데요. 최근에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동차 제조업체에 대한 테슬라에 대한 그들의 감정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응답자의 거의 3분의 2가 1년 전보다 테슬라를 구매할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하고요. 따라서 이는 테슬라에 대한 낙관론자들에게 고무적인 신호다. 제가 보기에는요, 오히려 지금 예전에는 관심이 없었던 공화당 지지자들이 테슬라에 대해서 굉장히 애착을 갖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왜냐하면 전통적으로요, 민주당 지지자들이 전기차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관심이 없던 공화당 지지자들이 이렇게 테슬라와 트럼프 대통령의 관계가 밀착되면서 오히려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올라갔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1%는 테슬라를 구매할 가능성이 적다, 이렇게 답을 했고요. 그중에 80%가 최근의 정치적 영향으로 인해서 테슬라를 구매할 가능성이 적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정치가 매우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에 대한 관심을 잃은 사람들의 수는 우려했던 것보다는 더 적을 수 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조지 지아나리카스는요, 테슬라 주식을 매수로 평가하고 목표 주가는 404달러로 설정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요. 다음 상승 추세의 참고 지표는 많은 투자자들이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는 200일 이동 평균이다. 왜냐하면 최근에는요, 알고리즘이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적 지표가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 200일 이동 평균은 테슬라 주식의 화요일 종가 지점인 285달러 근처에 위치해 있다. 따라서 이는요, 테슬라 주식의 저항선이 될 수 있다. 물론 하락세 동안 큰 지지를 제공하지는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잠깐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죠. 자, 테슬라의 1년 주가 차트인데요, 여기에 지금 선이 3개가 거의 있습니다. 분홍색이 20일 이평선이고요, 그리고 남색이 50일 이평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아래쪽에 있는 요 오렌지석이 200일 이동 평균선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200일 이동 평균선하고 20일 이평선이 교차하면서 데스크로스가 발생했죠. 자, 하지만 긍정적인 부분은요, 이 주가 차트를 보시면 200일 이평선을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지금 200일 이평선하고 만났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나는 테슬라 주식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저가 매수해야겠다,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요, 여기에서 200일 이평선을 완전히 넘어가는 모습, 따라서 상향 돌파하는 모습을 확인하고 그때 매수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걸 우리가 보통 무릎에서 매수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계속 올라가면서 여기 위에 보면요, 50일 이동 평균선이 또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50일 이동 평균선을 돌파할 때 다시 한번 2차 매수를 하는 것이 어떨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된 컨텐츠는요, 오늘의 미국 주식 영상입니다. 제가 어제 캐시 우드의 인터뷰 영상을 여러분들께 공유드렸는데 굉장히 긍정적인 피드백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용기를 내서 이번에는 트럼프의 상호 관세가 미국의 경기 침체를 촉발할까라는 제목으로 WSJ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만든 영상을 여러분들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요, 더빙이 어제 영상보다 훨씬 더 잘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시청하시는데 굉장히 편안함을 느끼시지 않을까. 트럼프 대통령의 더빙은 어떠한 목소리가 들리는지 한번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을 담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다음 관세는 상호 관세가 될 것이며 경제학자들은 이 관세가 다른 무역 정책보다 훨씬 더 많은 국가를 위협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나라가 우리에게 관세를 부과하든 우리도 그들에게 관세를 부과할 것입니다. 서로 주고받도록 합시다. 그러나 경제학자들은 이 조치가 물가 상승으로 미국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는 데 압도적으로 동의합니다. 일반적으로 관세는 기업이 더 높은 수입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기 때문에 일상용품의 가격을 올립니다. 상호 관세는 이 효과를 증폭시킬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정책은 더 많은 산업 전반에 걸쳐 관세를 인상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관세는 외국 기업의 진입을 줄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투자를 감당할 만큼 충분한 시장이 없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것은 미국 소비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제품의 다양성과 신뢰성을 감소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상호 관세를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드는 방법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많은 나라들이 우리가 부과하는 관세보다 훨씬 더 높은 관세를 우리에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매우 불공평합니다. 수십 년 동안 지구상의 거의 모든 나라로부터 사기를 당해왔으며 더 이상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공정성의 개념은 훨씬 더 많은 요소가 작용하기 때문에 관세율을 하나하나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정한 거래를 고려할 때는 더 넓은 관점이 필요합니다. 미국은 세계무역기구 WTO의 166개 회원국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WTO 규칙에 따라 클럽의 모든 회원국에 최고의 요율을 제공해야 합니다. 친구와의 특별한 거래를 기꺼이 포기하지 않는 한 세계무역기구 WTO는 낮은 관세가 세계 경제뿐만 아니라 개별 국가에도 좋다는 가정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적자 증가의 원인으로 관세율 불균형을 꼽았습니다. 중국이 우리 제품에 부과하는 평균 관세는 우리가 그들에게 부과하는 것의 2배입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미국이 무역 적자를 운영해야 한다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들이 달러로 표시된 자산을 취득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자산은 역사적으로 안전한 자산으로 간주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일부 경제 전문가들은 미국이 지속적으로 큰 무역 적자를 기록하는 또 다른 이유로 연방 예산 적자를 꼽습니다. 해외에서 차용해야 하는 필요성의 원인입니다. 경제학자들은 일반적으로 무역 적자에 대해 우려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부채가 본질적으로 나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세계의 다른 나라들로부터 차입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경제학자들은 미국 부채의 전체 수준을 주시합니다. 소득의 비례와 소비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양자 간 관세로는 확실히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높은 관세가 수입을 감소시키는 것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수입이 감소하면 수출도 감소하는데 이는 관세로 인해 미국 기업이 외국 상품을 구매하는 것이 더 비싸지기 때문입니다. 외국 시장에서는 달러의 가치가 낮아져 달러의 가치가 올라갑니다. 이 때문에 미국 수출품은 무역 상대국에서 더 비싸게 팔리게 되고 그 결과 그만큼의 물량을 구매하지 않게 됩니다. 결국 수입과 수출이 모두 감소하여 적자는 변하지 않습니다. 경제학자들에 따르면 상호 관세로 무역 적자를 줄일 수 없는 또 다른 이유는 기업이 높은 관세를 피하기 위해 공급망을 다른 나라로 옮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중국과의 교역을 줄였지만 여전히 중국에서 구하던 물건들이 필요합니다. 신발을 만드는 회사들은 트럼프 행정부 초기에 부과된 높은 관세를 피하기 위해 베트남의 하청업체로 눈을 돌렸습니다. 여러 가지 상품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베트남과의 미국 무역 적자가 증가하는 것을 보게 되면 두더지 잡기 놀이를 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한 나라의 적자를 줄이려고 하면 다른 나라의 적자가 갑자기 뜹니다. 무역 전문가들은 관세의 영향을 받는 품목이 수천 개에 달하고 미국이 거의 200개의 무역 파트너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상호 관세 시행이 물리적으로 복잡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상호주의가 산업정책으로서 의미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이 얼마를 청구하든 우리도 청구합니다. 간단합니다. 이는 다른 국가의 관세율을 설정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가 우리가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품목, 우리가 정말 잘하는 품목을 보호하고자 하는 경우 관세율을 낮추지 않으면 보복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관세율을 채택합니다. 이미 많은 나라에서 미국보다 세율이 낮고 트럼프의 계획에 세율 인하가 포함되는지 여부는 불분명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판매세와 유사한 유럽연합의 부가가치세를 대상으로 상호 관세를 적용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20%의 부가가치세를 가지고 있는데
저희는 이 세율이 관세와 비슷하거나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자동차 산업은 오랫동안 타격을 받아 일자리를 잃고 있으며 이는 매우 불공평한 대우입니다. 대통령은 상호주의 정책을 추구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 상호 관세 계획은 트럼프의 광범위한 보호주의 의제의 또 다른 예일 뿐입니다. 두 가지 결과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나머지 세계가 그렇다면 좋아요, 자유 경쟁이군요. 우리 모두 관세를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실제로 가능성이 더 높은 길입니다. 즉, 나머지 세계는 좋아, 미국은 독자적인 길을 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그들끼리 함께 힘을 합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미국을 격리시킬 것입니다.